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준비 즐겁게 만드는 엔드 채널의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농업사업이나 그리고 또 창업, 취업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고 나는 저쪽 진로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창업의 꿈을 그리고 귀농의 꿈을 한번 꿔보면 좋겠다.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그리고 이 특별한 자리에 저도 초대받고 여러분들 초대받으셨는데요. 이틀 동안 저희가 톡 콘서트를 진행을 해요. 오늘도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창업입니다. 창업. 농업 분야에 있어서 창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또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 긴장하신 선배님이신데 긴장하신 선배님 세 분이 계십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고기로 채소를 키우는 서울제 농장 대표 홍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고기로 채소를 키워요. 일단 궁금해요. 물고기가 막 밥 주고 하나봐요. 네, 맞아요. 진짜요? 소리 했는데 맞네요. 이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살구와 복숭아, 샤인머스켓, 과일 농사를 짓는 NAC가 대표 심현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구랑 샤인머스켓. 예. 요즘 엄청 많이 먹는 게 또 샤인머스켓이잖아요. 예. 저희가 궁금한 건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네, 저는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고요. 농사 짓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농협 직원입니다. 예, 만인산 농협에 근무하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현준 대표님이랑 홍민준 대표님은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일본 와서 힘들고 역경에 대해서 이쪽 쉽지만 또 보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왜 나오신 거예요? 어떤 역할이신가요? 저도 처음에 저를 왜 불러주셨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농업도 정말 다른 산업 못지않게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농사 짓기도 어려운데 이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치 있게 유통시켜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녹록지가 않거든요. 한 분 한 분의 농가분들이 그걸 다 수행하려면 너무 벅차요. 그래서 농협이 이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농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또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농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고 일자리를 얻겠다, 귀농을 하겠다, 어떤 결심을 맺더라도 사실 예전에 진짜 한 100년 전이어야 이제 농업은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이런 물질이나 정신적인, 지식적인 도움이 없이는 좀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또 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회사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들렸던 살구랑 샤인머스켓 드렸거든요. 예, 먼저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떤 농작물을 주로 생산하시고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과일 농사를 위주로 짓고 있는데 경북 영천이라는 곳이 과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살구랑 복숭아 그리고 포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과일들을 직접 재배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직접 온라인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샤인머스켓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던 농작물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샤인머스켓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0년 미만이고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을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홍 대표님이요. 어떤 사업 모델을 그리고 재배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유럽 샐러드 채소 15종이랑 그다음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저칼륨 채소 그리고 아쿠아포니스 어항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샐러드는 뭐예요? 이제 네. 국내에는 쌈채소가 잎이 넓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상추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유럽 샐러드는 말 그대로 샐러드에 먹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샐러드 상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실 유럽 쪽에서 자라는 거면 우리랑 기후가 잘 맞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어요? 이제 엽채소의 생육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5도에서 22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국내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재배 온도를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요즘에는 뭐 이게 어느 나라 농산물이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기술들이 발달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언제부터 창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신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4년에 27살에 충남 태안으로 귀농을 했어요. 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제 농장을 지었고 또 미국에서 배워온 기술을 토대로 국내 현황에 맞게 어종이랑 작물부터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현재 21년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아쿠아포니스 농법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0대 이제 원래 취업을 준비할 나이에 귀농을 결심한 것도 스토리가 궁금한데 그건 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아까 인상 깊었던 말 중에서 물고기가 키워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배운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쿠아포닉스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농법인가 궁금합니다. 이제 아쿠아포닉스는 양식업과 수경재배가 만나서 양어 수경재배라고도 말을 해요. 양식업과 수경재배라고 네, 했어요. 맞아요. 네, 더 아리까리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 나오는 분변이나 유기물질을 미생물로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을 바꿔줍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네, 똥을 싸면 네. 그게 똥을 미생물로 분해해서 질산염이라는 영양분으로 바꿔줘요. 예. 그래서 채소는 그 질산염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는 화학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쿠아포닉스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토경재배 대비해서 90% 이상 물 절약이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농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침 또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어항을 있거든요. 어항이 있어서 물고기 물 갈아주느라고 맨날 그 똥 치워야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바다에 깔려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맨날 하수구로 내려버렸는데 그걸로 키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생물을 분해해주는 네네. 지라박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제가 이제 농업 방문해 보면 수경재배 관련돼서도 많이 회사들이 나왔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액재배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양액재배는 액체 비료를 주는 농법이고요. 저희는 액체 비료든 고체 비료든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고기만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재배 방법이에요. 그럼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저희 물고기는 향어, 미간잉어, 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물고기도 종류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그래요? 제가 좀 그냥 질문했는데 맞아요? 왜 중요해요?
그 물고기의 네. 생육 온도랑 또 식물의 작물을 쓰는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요. 네. 이제 식물과 물고기 간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H라든지 유속이라든지 기호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는데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도 연구가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고기가 많아지면 또 비료가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 물고기 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물고기가 밥을 준다. 물고기가 밥을 준다. 거죠. 네. 월급 줘야 돼. 물고기한테 월급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물고기 관리를 잘 하셔야 또 어떻게 보면 채소가 피고. 또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아쿠아포닉스로 키워진 채소는 다른 채소는 조금 다른가요? 저희가 지금 호텔이나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직거래를 통해서도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네. 신선해요? 맛있어요? 라는 반응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칼륨 채소,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고칼륨 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저희 저칼륨 특수 채소를 통해 가지고 신선한 야채를 바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혹시 그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성분적으로 조사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 저희가 재배한 거랑 아쿠아포닉스를 키운 게 성분적인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는 네. 총 식이섬유가 일반 수경재배, 즉 양액재배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높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칼륨이 높은 채소를 못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채소보다 한 90% 정도 낮은 네. 저칼륨 채소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와, 좋네요. 계속해서 이제 또 연구가 되면 다른 이제 영양분도 늘리는 방법들 이것도 또 개발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우리 신 대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 대표님 아까 들었을 때 사인머스켓 그다음에 복숭아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늘 이제 저희가 자주 먹고 요즘에 인기잖아요. 네네. 물론 샤인머스켓이 비싸서 비싸서 그렇긴 한데 근데 살구는 좀 머릿속에 많이 지워진 잊혀진 과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주력 상품이신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살구라고 들었을 때 네. 저희 세대도 조금 낯선 감이 있어요. 살구를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지 못한 거죠. 오늘 계신 분들도 살구 못 드셔보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팥빙수에 들어가 있어요. 팥빙수 이제 어디 가면은 그 정도 사 먹지는 않고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드문데 저희 영천이라는 지역이 살구 주산지예요. 살구가 재배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영천보다 더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렇게 되면 살구 재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천에 살구가 많이 재배돼서 제가 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보시는 화장품에 재료로 살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애프리코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살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그 농장에서 재배하시는 살구랑 다른 농장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살구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제가 짓는 살구는 망금 살구라는 품종이에요. 일반 살구보다 늦게 나오는 품종인데 만생종이다 보니까 더 당도도 높고 살구 특성이 좀 신맛이 강한데 다른 살구에 비해 신맛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알도 굵은 편이고 그래서 살구라고 생각했을 때 신맛만 있는 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살구를 드셔보시면 그래도 맛있는 살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을 했었을 때 조경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조경 전문가분들한테 나무가 어떻게 하면 잘 커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랑한다 해주면 진짜 잘 큰대요.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아침마다 그걸 한 대 가서 만져주고. 네. 신 대표님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짜 그 말이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제 농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못하고 농장이 넓어서 사랑한다 못하시는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고 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려고 물 관리를 한다거나 영양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농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좋은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예. 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농사 지은 지 이제 한 4, 5년 차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 정도 했고 올해는 9월까지 3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개인으로 농사 짓는 것 치고는 수익이 조금 높은 편인데 농산물을 전량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관행 농에 비해서 매출은 높은 편입니다. 야, 일단 단위가 좀 달라요. 네.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재배를 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소한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제 고품질의 농산물로 경쟁을 하기에 조금 약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직거래를 하면 그래도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이제 오픈마켓이라던가 뭐 대기업들 복지몰이나 이런 여러 군데 이제 입점을 하게 돼서 이제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런 유통 부분에서도 농협에서 도움이 가나요? 어떠세요? 유통 부분. 네네. 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제 최상위품부터 이제 최하위품까지 있을 때 네. 유통사별로 각각 원하는 그 그레이드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백화점이라든지 또 해외 수출 같이 최고 등급의 농산물이 필요한 그 유통 부문이 있고요. 네. 또 식자재 같이 약간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적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면서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수익 공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온실의 규모는 한 300평이 돼요. 그래서 채소를 재배하는 실 면적은 한 170평이 되는데요. 그 170평은 일반 농업에서는 텃밭이라고 부르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연 한 7천에서 8천의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그 외에 강의나 학생 체험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약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억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30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170평, 실재배 평수는 네. 170평. 네. 170평에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물고기가 이제 네. 재배 면적 대비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네. 한 수조당 한 200에서 300kg 정도의 물고기가 있어요. 엄청 많네요. 적당히, 그러니까 뭐 이게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네요. 거의 양식장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170평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한 1천 정도의 물고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저도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 것 같아요. 농업하다가 이제 양식업도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양식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 양식업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농수산 인복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게 조금 잔인한 얘기긴 한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야채를 잘 키우다가 적당할 때에 이제 순환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은 한 거예요? 이론상? 납품도 가능하고요. 네네. 물고기 수명이 한 2, 30년이 돼요. 30 그러다 보니까 저랑 네. 같이 가는 친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먹는 걸로 제가 잘못했군요. 네. 근데 가능은 하다. 예,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로 생각하신답니다. 네, 2, 30년이기 때문에. 자, 듣고 보니까 일단 혹한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이 많이 더 쏠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당장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귀농 수요가 궁금해집니다. 요즘 또 핫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점점 귀농 수요가 늘고 있는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금산군을 예를 들면 금산군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금산 인삼 그렇게 들어보셨죠?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산군 같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이 금산군 행정의 제1의 목표가 인구 유입이에요. 그래서 인구 유입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귀농인들 유입을 이렇게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2020년에 금산군에 유입된 귀농 인구가 1년에 한 160명 정도 됐고요. 202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15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그 귀농인이 이제
큰 꿈을 안고 귀농을 하신다는 면에서는 숫자로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그 가치가요. 네. 예. 그 중에서의 궁금한 건 이제 청년 귀농인인 것 같아요. 이 대표님들처럼 내가 큰 꿈을 꾸고 이제 청년 귀농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귀농인들의 평균 연령이 제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55.8세라고 해요. 귀농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요. 그런데 30대 이하 비중이 60대 다음으로 높대요.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은 높지만 네네.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30대다. 네, 금상군도 또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의 어떤 지방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 거네요. 내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귀농해서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과 20대 정도에 그 다음에 큰 꿈을 꾸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쌓아보겠다. 나의 인생을 설계해보겠다. 이게 젊게 유입되는 이 두 층을 딱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는 창업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젊은 두 창업가 두 분 모셨는데요. 사실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농사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신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영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저 대학을 농대를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부모님이 또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데 농사는 안 농사를 지으셨어요. 짓지는 않으셨는데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준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원래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농대를 나와서 네. 농업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셨었군요. 네. 근데 그 예전부터 나는 원래 농업을 꿈꿨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꾸게 되신 그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뭐 어떤 모습이 보기 좋았다든가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면 부모님의 뭐 근면성실한 모습, 뭐 기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직장생활 잘 하시다가 농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네. 네,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농업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교육기관에 보면 이제 다양한 농업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농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들 돈도 잘 버시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도 적고 일은 힘들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한 30살쯤 되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그 나이 때 이제 대부분 뭐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나는 바뀌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홍 대표님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27살에 귀농을 했던 이유는 점점 이렇게 도시화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품, 즉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법이라는 저만의 판단을 내렸고 토양도 살리고 지하수도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 아쿠아포닉스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우연히 이제 부모님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국내 논문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접하게 됐죠. 그럼 원래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농업에. 예. 어릴 때 이제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이런 정도의 관심은 있었어요. 네네. 그 정도 관심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비를 하기 때문에 친숙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분야가 농업이잖아요. 예.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좀 이건 힘들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여기 농업 꿈나무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거꾸로 신 대표님부터, 홍 대표님부터 할까요? 예. 제가 귀농하고 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거기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뭐 살기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는 사기꾼이었어요. 왜냐면 물고기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한다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관행농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듣고 그냥 들으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예, 나중에 어디서 만나서 그럼 저 나한테 투자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 들긴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려우셨구나. 그거를 이제 극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셨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저는 계속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저칼륨 채소 생산이었어요. 지금 계속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관련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전공이 좀 하신 건가요? 저는 전공은 너무 생뚱맞게도 네. 사회복지랑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사용자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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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연구를 하셨다고 계속 하시길래, 이공계 쪽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국내에서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스스로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것밖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었죠. 네. 그럼 그 연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연구는 제가 이제 귀농을 해서 네. 이제 한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와. 그럼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사라진 물고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조그맣게 1톤짜리 네. 수조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각 어종, 뭐 철갑상어부터 시작해서 상어요? 기다잉어, 네. 메기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종을 테스트했고 작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온도에 맞게끔 상어, 기다잉어 그리고 엽채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와, 너무 대단하시다. 야, 그거를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특허 등록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예. 자,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관행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관행농이라는 게 시설이나 하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과수원, 이렇게 하우스 시설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연재해예요.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온다거나 그리고 초봄에 추위가 온다거나 그리고 장마, 뭐 가뭄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 농사 지을 때는 그런 거 대비가 적고 해서 수익이 거의 안 난 적도 있어요. 그때 제일 어려우셨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신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기후제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태풍을 걱정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극복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나요? 예. 그래도 저는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서 네. 좀 잘 있는 편이고, 과수를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 게, 한 가지 농사가 안 되면 그 다른 걸로 수익을 메꿔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돼도 또 편하게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제 살구가 있는데, 살구로 1년에 이제 1억 이상 버는데, 한 해는 4개 피해가 왔어요. 4개가 초봄에 이제 꽃이 피면 그 꽃이 어는 걸 말하거든요. 꽃이 얼면 이제 과일을 수확을 못해요. 그러면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는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그냥 넘깁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 재배할 수 있는 과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선택의 기준이 있나요? 뭐 샤인머스켓 지금 포도 말씀하셨고 복숭아 말씀하셨고 살구 말씀하셨는데 살구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포도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선택이 나름 기준이 대표님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네. 기후 조건이 좀 잘 맞아야 되고 이제 과일 중에 많이 짓는 게 뭐 사과나 배도 있는데 그게 영천이라는 지역은 좀 잘 안 맞아요. 뭐 귤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잘 맞는 걸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작물들이 서로 일하는 게 겹치면 안 돼요. 이게 특정 시기에 일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수확을 하고 또 재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궁금한 거는 이런 팁일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딴 얘기인데 내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 지역에 가서 이거 한번 농사 지어보고 싶다. 왠지 신 대표님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런 게 여러분 잘 체크해놨다 그 지역 가서 그거 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성공하신 분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지역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주도 가서 망감류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망각류가 이제 귤 종류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이런 걸 말하고.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골에 있는 사람도 제주도에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수익성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창업에서 지금 두 분 다 정말 잘 성장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려움도 극복을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퀀텀 점프하는 성장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들도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확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수익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내 사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신 대표님. 네, 저는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이란 걸 했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디즈, 텀블벅,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거래처와 좋은 거래처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와디즈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 처음에는 쇼핑몰이니까 내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랑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점을 해서 또 운이 좋게 매출이 그때 펀딩 한 번으로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업체와 거래처가 생겨서 매출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루트를 이제 개척하신 거죠. 홍 대표님은요? 저는 채소 재배에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좀 정체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다시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칼륨 채소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온실에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원격 제어라든지 LED 재배라든지 이런 ICT가 주는 편리함 등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수직형 5단 LED 아쿠아포닉스 재배 시스템도 개발했고요. 5층인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홍 대표님이 키우시는 채소는 수요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샐러드를 먹는 사람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아쿠아포닉스가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건강한 농업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그래서 채소를 찾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시고 또 이제 물량이 부족해져서 저희는 좀 다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거? 저희가 온실을 늘리면 너무 좋죠. 근데 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술을 배워서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농장을 차리세요. 네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채소 작물을 저희가 또 매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유통을 또 해주시기도 하는군요. 예.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 많이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경 재배나 인도 재배하는 회사들 많이 찾아가 봤는데 요즘에 정말 물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요즘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대부분 또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산이 부족할 정도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재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봤는데요. 자, 이거를 통계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신 우리 센터장님께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 농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많이 통제가 돼요.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염류 직접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양이 이렇게 쉽게 상하기 쉬워요. 네. 그리고 어떤 좁은 면적에서 최상의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재배 기술 이런 게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귀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번듯하게 이렇게 짓는 거는 사실 심심찮게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잘 갖춰놓고 이걸 어떻게 경영하고 또 여기에 어떤 기술을 투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초보 농가들은요. 그래서 베테랑 농가분들에 비해서 농사 정보라든지 이런 재배 기술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투자는 시작할 때는 그럴싸하게 많이 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계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제 농협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협은 원래 이제 유통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상품화해서 잘 팔아들이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고, 물론 어떤 재배 기술 이런 걸 보급하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농협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 또 있어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도 있고요. 각 도별로 또 기술원도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도 있고요. 그런 최고의 전문가 집단하고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일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협은 유통주체다 보니까 무엇보다 잘 팔아드리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 두 분 대표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관통하는 지점이 잘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직거래로, 되도록이면 유통 경로를 좀 간결하게 간소화해서 농가분들이 고생하신 보람을 더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여러 어떤 대형 유통사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쪽 최근에 성장하는 부분이죠. 심지어 편의점이나 배달 플랫폼까지 농산물 어떤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처를 계속 만들어서 더 값어치 있게 팔아드리는 역할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 값어치 있게. 그냥 팔아주는 것보다 값어치 있게 파는 게 정말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신 만인산 농협 같은 경우, 요번에 유통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협들 중에서도 만인산이 훨씬 더 뭔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성공 비법, 혁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진 못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농협하고 함께하고 있는 농가분들의 숫자가 거의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다들 훌륭하신 농가분들이지만 한 분 한 분의 농가분들이 따로 행동하고 따로 사고한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네. 우리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곳이 이제 산지유통센터고, 우리는 산지유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산지유통을 제대로 하려면 한 분 한 분 농가분들이 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규합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농가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그 기반 위에서 한 가지씩 농산물을 막 값어치 있게 상품화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유통센터장, 마케팅하는 마케터죠. 마케터들은 또 소비지 바이어들 만나서 그걸 잡고 런칭시키고 그걸 또 안착시키고, 그 과정이 그래도 전국에 1000여 개 농협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산지유통센터가 500개가 넘게 있는데, 그래도 농가분들이 잘 동참해 주신 덕분으로 그 500여 개의 EPC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가장 바삐 움직여지는 그런 산지유통센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토크 콘서트를 들으면서 약간의 꿀팁 정도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유통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농사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꿀팁을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산물 유통 상식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센터장님 이야기 듣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산물 유통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대충 그러니까 대충 생산하고 대충 파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게 사업이고요.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로 다 계약서 작성하고 농가분들하고 이런 유통 주체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품목을 어느 시기에 얼마큼 생산할지가 다 계약 재배로 엮여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하신 농산물은 이제 산지유통센터에 입고될 때 공인 품질관리사가 이제 4명이나 배치돼 있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검품을 마친 다음에 입고가 되고요. 입고된 농산물은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값어치 있는 농산물로 이제 재탄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야 이제 주요 거래처들이 다 대형 유통업체들이어서 당일날 오후 한 6시, 7시 정도부터는 여러 대형 유통업체 센터로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일날 생산된 농산물이 되도록이면 당일날 다 회전될 수 있게 저녁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이마트면 이마트 여주센터, 시화센터, 대구센터 이 3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여러 농산물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면 다음날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 유통업체 납품되는 농산물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 재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 형식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군가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계약을 한 가격에 1년 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근데 우리 주식 선물 거래 네. 하듯이 어떤 미래의 변동성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 재배는 어떤 단가 수준을 미리 정하는데, 그게 한번 그 정한 시점에서 이제 베팅 시기이 아니라 계속 연동하면서 단가가 움직여집니다. 연동을 해요. 예, 농민들이 너무 좋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어떤 단가가 네. 품목 단가가 무너졌을 때에도 어느 지지도 해드릴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거 역할을 농협에서 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유통업체랑 다이렉트로 하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신 게, 여러분들 상추 가격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아세요? 4kg짜리 상추 한 박스가 쌀 때는 한 4,000원 하고요. 비쌀 때는 12만원까지. 네? 한 30배 진폭이거든요. 깻잎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주 드시지만, 쌀 때는 한 6, 7,000원에서 2kg 한 박스에, 비쌀 때는 한 7만원까지 10배 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산 농가분들께서 이런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3, 40배의 진폭에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농사 지을만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최저 생산비 이하로 무너질 때 그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계약 재배가 된다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센터장님이 또 우리나라의 농수산 가격을 이렇게 딱 잡고 계셨군요. 예.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4,000원짜리가 12만원까지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끔 삼겹살집 가면 상추가 폭등으로 인해서 리필 안 해준다 이럴 때 참 마음 상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네,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유통 과정에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알아야 될지, 어떤 게 있어요? 유통 과정에서요? 네네. 일단은 농사를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농사를 이제 잘 짓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조직화라는 얘기도 했고 상품화라는 얘기도 했지만, 능력 있는 유통 주체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야 같은 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결실이 클 수가 있죠.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게 농업이 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무슨 운동이나 캠페인이 아니에요. 농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이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개인 사업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농업 경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죠. 그냥 농사나 한번 짓지 안 되면 농사 짓지 이거는 전혀 지금 아니거든요. 이 두 분 대표님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말 이분들의 이 피땀 어린 그 고민, 결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철저하게 시장 분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농사는 한번 해보지. 안 되면 내려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궁금한데, 이번에 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를 하세요? 지식 습득할 때? 우리 신 대표님. 네, 농업도 교육을 많이 들어야죠. 저도 지금도 교육을 듣고 있고, 학교를 간다면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농업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홍 대표님 어떻게 진짜 추천하시겠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각 시도군의 기술센터라든지 기술원,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농업 강의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 듣다가 우리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산지유통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네. 산지유통에 대해 잘 몰라서 네. 어떤 건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을 간결하게,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자한테 더 돌려드리고 소비자들한테 더 합리적인 단가의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산지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 유통이 워낙 복잡해요. 우리 배추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농가분들은 배추 한 포기에 500원 받는데 실제 6,000원에 판매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만큼 너무 많은 단계가 있는 거고요. 각 단계마다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 플레이어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득을 편취하고 있고요. 그걸 간결하게 만들어서 산지에서 직접 소비지로 직거래되게끔 하는, 그게 산지 유통의 어떤 핵심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농가분들이 각계전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자들은 늘 유혹해요. 배추 한 2,000평 농사 지셨네요? 이거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줄 알아?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분담할게요. 밭재 그냥 우리한테 파세요. 이거예요. 대신 싸게 파세요. 리스크를 우리가 분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업자들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한 거죠. 절대 포전 매매하지 말고 계약 재배에서 그 계약 재배를 완벽하게 이행을 해라. 그럼 우리가 잘 팔아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될 때 부가가치가 비로소 생산자들한테 쏠릴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단가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산지 유통입니다. 와, 너무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머리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뭉쳐야 되는 거네요. 네, 뭉쳐 산다. 이거를 제가 또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흘러서 이제 한 5분 정도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힐링 토크 준비해봤어요. 이번에 우리 창업하시는 우리 선배들과 다양한 이야기, Q&A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먼저, 시간 관계상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듣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 있다면, 잠깐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네, 홍 대표님. 예. 온실제. 현실적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이게 제가 온실을 짓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온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격과 층고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중간 정도라고 표준화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이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평당 금액을? 대략적으로는? 네, 평당 한 30에서 50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좋게 지시면. 네. 평당 30에서 이거는 뭐 이제 시기와 상황과 장소마다 다 다르고 강남에다 그렇게 못 지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예. 좀 큰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두 개 질문드릴 건데 홍 대표님한테 먼저 이제 물고기 홍 대표. 물고기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채소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물고기 밥은 친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물고기 밥의 가격이랑 아니면 진짜 친환경 비료를 사서 직접 키웠을 때 비교했을 때 거기서 물고기 밥으로 키우는 게 좀 더 가치가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물고기 비료값도 많이 나가니까. 그거는 네. 그냥 일반적인 물고. 친환경 비료를 써서 키웠을 때 팔 수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그게 궁금하고, 하나는 좀 귀농하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 뒤에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초점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직접적인 사료값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20kg 한 포대에 4만 원이 들어가고요. 한 달에 약 한 저희가 4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낮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소비자분들은 이 비료를 사용하냐, 농약을 사용하냐 여기에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네, 저희는 현재 일반 유기농 채소보다는 약 한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귀농 후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연령어리가. 이건 저는 제가 아예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 대표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걸립니까? 수익화되는 시기.
이게 건마다는 이제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수라는 특징이 이제 나무를 심고 수확까지 기간이 걸려요. 저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임차를 통해서 밭을 많이 했거든요. 임차를 하면 그 해에 바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차부터 억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엄청 빨리 했네요. 네네, 여기 대표님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요? 물고기를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건요.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물잡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잡이가 되면 3개월 후부터 식물을 재배하실 수 있고요. 2달 정도 재배를 하셔서 총 물고기를 넣고 6개월 이후부터는 바로 수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 아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차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건가요? 임차라는 게 다른 밭을 빌려서 한다는 건데, 지금 시골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밭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땅이 이제 1000평이라고 해도 최소 뭐 몇 억이 드는데, 임차를 하면 1년에 뭐 200만 원. 그 땅에 사는 게 이자도 안 되는 가격에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래도 비용을 많이 줄이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또 꿀팁이네요. 네, 답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뒤에. 좀 큰 소리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홍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아쿠아포닉스 하면은 물고기 산후가 좀 많이 나간다고 이제 방금 들었는데, 혹시 생태 관련해가지고 생고기를 따로 재배한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생먹이요. 네. 저희가 생먹이를 따라 하기보다는 가끔 저희 채소도 같이 주면서 키우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대외비 부분이 또 있어서 기술이군요. 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비율은 사료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질문드린 회사가 수산과학원에 바이오플락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생물로 이제 여과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어류가 먹고 남은 사료 찌꺼기를 얘네들이 분해를 하고 좀 과하다 싶으면은 어류도 이걸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갑각류까지 추가되면 어땠나 싶어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싶어서 그런 이유로 질문 들어봤습니다. 아쿠아포닉스도 바이오플락을 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생물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단지대 영양분을 더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산소 공급기까지 더해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우리가 너무 욕심이 과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채소를 물고기가 이제 똥으로 키우는데 그 물고기를 또 다른 걸로 또 먹여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냥 밥 주자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실 분 계시나요? 네, 또 질문 너무 열정적으로 들려주셔서 네, 마지막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네. 가장 큰 문제들이 어려워요. 가장 큰, 대한민국 농업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엄청나게 막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해 본 너무 미천해가지고 일단 농협으로만 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금융사업부터 해가지고 또 경제사업도 하고 경제사업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이 산지유통센터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농협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다닌 사람이지만 스스로도 이제 반성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신흥사업으로 이렇게 치중이 돼 있고요. 또 농협의 어떤 본질에 약간씩 이렇게 멀어지고 아직 덜 가까워지고 있는 그게 계속 느껴져요. 농협이 여러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근간이 되는 사업은
농산물을 잘 팔아들이는 사업이에요. 농협은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돈이 되는 사업만 자꾸 쫓다 보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죠. 요즘 들어서 농협이 상당히 이 농산물 유통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공을 들이고는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 부족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시장 내 어떤 중간 업자들, 벤더들이 아직도 주름 잡고 있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지 유통이 중심이 되는 그런 품목은 아직도 되게 적거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농업 전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농협이 마땅히 집중해야 될 이 농산물 유통 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잘해야 된다. 그것만 바뀌더라도 우리 농업의 꽤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또 농업과 농업 일자리, 또 창업 이런 게 또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마지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농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건데 농업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고 유능한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시도하신다면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저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농업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든 그 문의 주시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특히 채소류 유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품목이 유망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회도 또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래 농업의 주인공은 지금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꼭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성공으로 그렇게 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농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취업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농업계는 이제 사람을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진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고려해 보시고, 농업도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 두 분과 마찬가지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지금은 과학기술과 많이 만나면서 스마트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어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끔 농업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용기를 한번 내서 농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2022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그리고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모신 이 세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도 같은 시간 창업 그리고 일자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